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보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오히려 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왜 전개되고 있는 건지, 또 마냥 방치해도 괜찮은 건지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점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가을 랠리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미 확실히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을 랠리 얘기요. 그리고 중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는. 예. 최근에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는 3일 전인가요? 17일 날 그 뉴욕 타임스에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MIT 교수 예. 아제르 모울루 교수, 이 터키 분인데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이 미국 경제는 그 몽유병 환자처럼 사실 그 폭풍 속으로 가는 경제다, 증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 경제에 대해 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거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근거 이상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머 랠리보다 가을 랠리가 더 두텁게 오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좋은 것은 미국이 그 9월 FOMC에 미컷을 단행한 이후에 증시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우리가 과거에 금리 인하기를 이렇게 4차례인가요? 이렇게 비교해서 미들 사이클 조정이냐, 비컷 사이클 조정이냐. 미들 사이클 조정은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 간의 괴리 조정,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고, 빅 사이클 조정은 경기 침체일 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 이 성격이라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들 사이클 조정일 때가 1995년, 1998년 이때는 조정 후에 한 1년 동안 20% 등이었고요. 빅컷 사이클 조정일 때 이게 2001년, 2007년인데요. 한 10% 정도, 그때 20% 정도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국 경제에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다 하는 쪽으로 해서 9월에 그 빅컷 조정이 미들 사이클 조정이다. 1998년 케이스가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 보면 매크로 사이드의 3분기 성장률이 지금 한 3.4%까지 나오죠.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1.8%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크네 발상 GDP의 갭으로 보면 한 1.5%포인트 이상의 오히려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닝 시즌을 3분기 맞고 있습니다는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5% 이상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커지고요. 2분기 때는 2%에서 3%인데요. 배 이상 서프라이즈 폭이 커지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B컷을 했으니까 유동성 장세에 가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 호조, 마이크로 사이드의 어닝스 호조, 그 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 B컷에 따라서 유동성 집어넣어 미국 증시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차별화가 있기는 합니다는 지금은 서머 랠리보다 더 강한 가을 랠리가 온다. 가을 랠리도 예전에 보면은 사실 쉽게 찾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제 모르 교수가 몽유병 환장처럼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에 간다. 여기 위험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측면의 미국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으니까요. 가을 랠리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증시 환경이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증시만을 놓고 본다면 역대 정부 가운데 정말 최고 성적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는 사실은 정치적 요인 때문에 사실 종목별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나타나는 형국입니다. 이전에도 지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에 다소 우세하지 않느냐. 스윙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우세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거 인단수에서 간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 선거라는 입장에서 보면 스윙 스테이크 경합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하는 것은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를 저하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슈퍼 반급 비트코인 관계에 비트코인 강세가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종목은 어떠냐? 1차 에너지 관련해서 그렇죠. 당연히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는 규제를 하고 있죠. 이번에 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돈을 좀 빅테크 업종들이 좀 종목 기업들이 안 줬죠.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 규제가 될 것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종목은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좀 잘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인기 페이지 김정호 사장이 이제 주가 돼서 만들었던 월요일날 글로벌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M7 중에서 사실 모든 이렇게 빅테크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쪽이 특집으로 실었는데요. 그게 지금의 미국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와 경제를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 트럼프 퀴즈 중에서 가장 열렬 트럼프 퀴즈가 지금 아마 일론 머스크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우리 돈으로 1,000억인가 줬죠. 근데 지금 그 방송을 진행하신 이렇게 PD께서 제가 테슬라 주가를 한번 주문해 보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좀 사소 안 좋습니다. 그래서 M7 종목 중에 지금 테슬라 종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일중 그래프인데요. 일중 그래프입니다. 3개월 정도 그래프나 한 뭐 52주 그래프나 이렇게 보면 최근에 3개월 그래프 보면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치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선 대선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따른 요인에 따라서 종목별로 이렇게 교체 움직임을 이렇게 했지만 미국 증시는 좋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내년 1월 20일 0시를 기해서 끝나게 되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증시적 측면에서 확실히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 입방아치는 얘기들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는 이번 바이든 정부의 주가를 가장 잘 맞춘 사람이 누굽니까? 제레미 시겔이죠. 그렇죠. 지난 해에는 우리 국내의 모 교수께서 그냥 주가가 안 좋다라는데 사실 다우존스 측에서 35,000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20일 날 끝난다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 얘기했던 제레미 시겔이 했던 5만 선을 돌파하느냐. 지금 한 4만 3천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네요. 3개월 남겨놓고 마지막 올라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약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5만 선 돌파할 것이냐. 이게 제레미 시겔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5만 선 돌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월가 워낙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지수가 5만 선 돌파 여부와 관계없이 제레미 시겔에 대해서 미국의 긍정적 시각 이렇게 반면에 이제 사실 제레미 시겔과 함께 로버트 슐러 교수가 예일대 교수로서 증시에 대해서 부동산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제닛 앨런의 예일 거시경제파일과 함께 증시를 좀 약간 좀 안 좋게 봤거든요. 최근에 로버트 슐러 교수의 얘기는 좀 잘 안 나오죠.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5만 얘기만 들어도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우리 증시도 이렇게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 이 행동주의 펀드 아닙니까? 네. 사실 그 미국 증시가 모습이 우리 한국 증시의 모습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국내 투자가도 이렇게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국내 증시를 좀 더 어렵게 하는 게 사실 행동주의 펀드 유난히 요새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행동주의 펀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랜만에 전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는 종전의 행동주의 펀드는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맨 처음에는 헤지 펀드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수동적 투자해놓고 수익을 기다렸거든요. 금융위기는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가는 상태에서 이게 글로벌 헤지펀드에 주도됐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1세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가장 상징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권현준 그 AD께서 요즘 아주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안경 끼신 입을 딱 벌리고 있으신 분이 시청자 여러분 2015년에 삼성 물산 문제, 이렇게 국민연금 문제 이렇게 많이 들렸던 셈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이게 1세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변신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3월 달에
자, 저금리 체제에서 고금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승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변실하게 됐다.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 내지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2세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 국가를 대상해서 수익률을 쟁취하는 이런 모습이 1세대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때 국제 매입 한도가 100%가 넘은 일본에 대해서 예. 사실 칼 아이컨이 공격했던 사례. 이게 대표적인 게 행동주의 펀드의 2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예. 이쪽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칼 아이컨인데요. 옛날보다는 많이 좀 살이 찌신 것 같아요. 권 AD께서 예. 이 사진을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사실 3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들의 3세대가 될 때 가장 장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예.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개인들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과 연계하는 모습이 사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3세대다를 보겠습니다. 요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사실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PE도 PE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MBK 그렇죠. 같은 예. PE라든가 각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포괄적인 행동주의 형태를 다키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연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능동적으로 수익 창출한다 하면 그것이 증권사의 자산운용사든 뭐든 전부 행동주의 펀드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 행동주의 펀드로 가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에서 기업 질서가 굉장히 흩어지는 예. 뭐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기업들이 일궈왔던 것을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행동주의 그 PE들한테 넘어가는 사태라든가 넘어가서야 안 돼야 될 국가 기관 산업까지 사실 그 글로벌 행동주의가 아니라 국내 행동주의 펀드 PE들한테 넘겨서 해외 중국에 파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걸 좀 방치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사실 제목이 좀 부정적입니다는 우리 기업을 살리지 않은 측면에서 사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서로 예. 생각해보는 자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세대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개인이 강조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뭐 실제로 우리 뭐 고라연 사태 등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힘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커졌죠. 예. 그래서 그것이 뭐 미국 증시를 투자하든 국내 증시를 투자하든 같이 증권사의 자금을 연대하든 뭐든 전부 개인 투자자의 힘이 커졌다. 왜 그럴까? 개인 투자자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에서 개인 간의 연계가 되니까 과거처럼 개인이 떨어지는 게 연계가 되니까 개인들이 집단지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 스틱이 연결되는가 리서치 능력이 타결화되는가 이런 쪽에서 개인들의 힘이 국가 상대 그 다음에 각종 증권사 상대 금융사와 상대 그 다음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와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예. 사실 개인들이 이렇게 힘이 커지니까 긍정적 측면이 솔직히 많죠. 긍정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정직해 됐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든가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도덕성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측면이 긍정적 효과가 개인 투자가 힘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과거에는 뭐 배당 가지고 오너들이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는 지금 배당 상황이 증대된다든가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해야 되는가 한국도 올해 들어서 올해 국내 증권사를 국내 증권시장을 연축할 때 밸류업 운동도 역시 개인 투자가들이 힘이 커진 상태에서 나오는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정책 당국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죠. 개인 투자가 힘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긍정적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근데 부작용 측면도 있죠. 일부 악의적인 행동주의 펀드들한테 돈을 대주준다든가 예. 이런 쪽이다 보니까 국가 기관 산업까지 휘청 넘어가는 이런 모습의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홍앵커 경제지식이 높기 때문에 돈도 예. 꽃보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할 돈이 있고 벌지 않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기관 산업까지 이렇게 글로벌 국내 행동지 펀드들이 이렇게 매입해서 중국으로 일단 판다면 그 돈을 가지고 돈 벌었으면 우리 후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행동을 했을까. 돈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돈이 벌려면 정말로 이렇게 돈의 효용 가치가 높은 이런 쪽에 이렇게 쪽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행동지 펀드들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모두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보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략성의 문제고 개인 투자가들의 감시 문제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있잖아요. 연기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행동주의든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폭이 넓히고 있는데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의 유용성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 행동주의 경제학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걸 응용 경제학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는 이걸 행동주의 경제학의 응용 경제학의 가장 지금 꽃을 피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행동주의 경제학의 모습은 기대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을 때는 인내서 투자. 최근에 뭐냐? MZ세대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MZ세대들이 아유 강남에 집값 올라가느냐? 금리를 내려? 그렇지 않다. 사실 MZ세대들이 경제에서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강남 지역에 금리를 올려봐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으면 가계부채 더 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바로 행동주의 경제학에 우리의 MZ세대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사실 그 본보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국내 기업들,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더 무서울까? 그러면 개인들의 힘이 커졌습니다. 국가의 위상이 국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은 개인 투자, 국가를 같이 해서 공생적으로 가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로 글로벌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썼던 늑대 전략, 1위대 전략,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행동주의 펀드의 전략이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투자가 해서 그래서 같이 가겠다. 투자 대상 기업도 그렇고 투자 고객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가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같이 가는 공생적 이렇게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은 그것이 피든 아니면 여러 가지 파워널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요리 많이 나오죠. 이런 쪽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종종 것처럼 이익대 자기만 살겠다 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1대 전략으로 국가 기관 산업까지 사서 돈 되면 판다. 이게 사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보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더 무섭게 한국 기업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이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고려할 문제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최근의 실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의 더 무서움을 이렇게 하느냐. 아마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특히 상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분들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3세대를 맞으면서요. 한국이 글쎄요, 이 참 마음이 아픈 표현인데 최적의 사냥터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이 현실에 맞게끔 개정시켜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자 행동주의 펀드들이 M&A, 적대적 M&A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것이 구조용을 통해서 해외에 판다 하면 상법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이 이걸 와서 상법 개정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나라 상법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너라든가 대기업 견제에 쏠려 있다. 과거와 똑같은 이런 형국을 상법 개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3% 의결 제한.
이게 오늘이라든가 되죠. 다들 아실 겁니다. 5%는 공식이죠. 그냥 그 대기업과 이렇게 사실 그 오너들을 갈기갈기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3% 의결 제한, 그 다음에 5% 이내에서는 비공시 원칙,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서로 5% 이내를 서로 연결시켜서 해당 기업을 공격한다. 이게 스텔스 공격입니다. 예. 이렇게 공격이다 보니까 오너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쪽이 납니다는 대기업이 위기다, 삼성전자 위기다, 이런 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개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어. 근데 행동주의 펀드들은 지금 연대해 자금은 많아. 이러다 보니까 뭐냐? 로또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폴싱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국의 대기업의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MPC랑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문제, 그것만입니까?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 잇따라 공격하는 문제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는 어떠냐? 글로벌 행동주의는 공생적으로 가는데 천사에 쓴 악마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왜 해외 기업을 공격하면 공격하지 왜 한국 기업을 공격합니까? 예.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 역할을 한다 하면 해외 나가서 돈 좀 벌어오면 되는데 해외 나가서는 정작 실력이 없고 한국 기업을 이렇게 그것도 국가의 기관사로까지 이렇게 하냐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문제죠. 또 지수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WGBI라든가 선진국 지수의 펀드에 가입해서 외국 자본 몇 푼 들어와? 그게 뭐였습니까? 시장 개박하는데 시장 환시라든가 개박하면 상법이라든가 같이 개방을 시켜주지, 상법이라든가 같이 개정시켜주지 않으면 예. 한국의 시장 개방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보면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 자본 몇 푼 들어와봐야 뭡니까? 상법이라든가 같이 개정시켜줘야죠. 개정시켜야죠. 예. 국익을 증대시켜서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WGBI라든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서 외국 자본만 들어온다, 이거 생각만 하지 마자.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얼만큼 그게 좋은 얘기인가. 예. 우리가 그만큼 능력을 갖췄을까.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익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네. 차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법 개정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상법 개정도 상법 개정인데, 그런데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좀 자초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네. 요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카카오 문제죠. 아, 물적 분할, 액면 분할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시청자 여러분이 다들 아실 겁니다. 카카오 이런 기업도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투자자를 배신하는 얘기들도 많죠. 왜냐? 상장사들이 올셈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데면 어떻게 금융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우리금융이라든가 금융사고들은 많이 나옵니까? 이런 것입니다. 또 카카오 CEO들은 주가를 받쳐야 될 때 그냥 걷다 자사주를 스톡옵션을 판매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이 행동주의 펀드와 개인 투자가들이 왜 우리가 금융사고 저지르는 그 회사에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봤어? 내가 카카오에 투자했는데 조금만 기업 가치로 오면 또 분할해. 저 배신행위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와 연계해서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렇게 예.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내 상장사들도 그것이 물적 분할, 액면 분할이든 사고를 치는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상법 개정 빨리 좀 해줘야죠. 아, 상법 개정 이건 시급합니다. 예. 금투세 폐지도 다 상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인식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예. 자, 국회의원들 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성향에 맞는 거기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좀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경륜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좀 각 당의 대표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지역구의 국회의원인데 공천 주지 말고 이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 만든 규정에서는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는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알아야 상법 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상장사들도 금융사고 저지르지 말아라. 투자자 배신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WGBI 선진국 지수 편입했다. 미국 자본 몇 푼 들어간다.
그거 홍보하지 말아라. 시장을 우리 능력 이상으로 지수 편입해서 개방하다간 이와 같은 꼴이 된다. 예. 다 모두가 서로 비판과 관계없이 자, 한국 경제는 한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국제경제 차원에서 좀 정치인도 노력하고 정책당도 노력하고 개인 투자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